자, 시작. 가로 2번. 책에 초록색 동그라미는 제가 가로로 쓰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봤고요. 증기압이 낮아져요. 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끓는 점이 올라가요, 어느 점이 내려가요. 요거 두 개는 한 번에 같이 할게요. 끓는 점은 올라가고요, 어느 점은 내려가요. 이거는 이유가 뭐다라고 설명하려면 좀 복잡해지고요. 여러 가지 버전 설명이 있는데 좀 복잡해지고, 이제 그나마 좀 쉬운 설명은 99페이지에 있는 그림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이제 온도 압력에 따라 물질이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어떤 상태가 안정한 상태냐를 표시하는 그림. 그게 오른쪽에 있는 상평형 그림이에요. 그걸 같이 보시면 가로축이 온도고 세로축이 압력이에요. 그럼 우리가 액체의 증기압 배웠죠. 그러면서 끓는 점 배웠죠. 액체의 증기압 표시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압력을 1기압에서 쭉 그으면 안정한 상태가 액체, 기체 둘이 만나는 지점이 여기가 끓는 점. 이런 그림은 우리가 액체 배울 때 똑같이 그렸었죠? 근데 이 그림을 조금 더 확장된 버전으로 액체, 기체만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고체도 같이 그리는 거예요. 중간에 어딘가에 어느 점이 있어야 되겠죠. 어느 점. 이걸 왼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여기가 고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이 밑에가 어느 점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압력이 아주 낮으면 고체가 바로 기체로 승화하기도 합니다. 고체와 기체 사이에 경계선이 있을 수 있고, 이걸 우리가 승화곡선이라고 부르러요. 지금 당장은 승화곡선은 별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일정한 압력에서 온도를 올리면 물질마다 다르겠지만 물의 경우에는 고체, 액체, 기체 순서대로 쭉 상태가 변할 거고요. 고체, 액체가 평형이 되는 온도가 어느 점, 액체, 기체가 평형이 되는 온도가 끓는 점.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농도가 커지면 증기압이 내려가죠. 그 증기압이 뭐냐면 이게 지금 증기압이죠, 이거. 요거를 다 아래로 내려요. 요걸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 이게 증기압 내림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뭘 같이 바꿔서 그려야 되냐면, 여기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가 다 만나는 지점이 있죠. 얘도 위치가 바뀌는 거야. 얘도 위치를 이렇게 바꿔줘야 전체 모양이 유지가 되겠네요. 한 점에서 만나서 이렇게 올라가게. 그러면 이제 용액의 경우에는 여기가 끓는 점인 거예요. 이 초록색 선과 일기압이 만나는 지점이 새로운 용액의 끓는 점인 거예요. 됐니? 반대로 어느 점, 그러면 초록색 선과 일기압이 만나는 지점, 여기에 온도가 어느 점이겠죠. 여기가 용액의 어느 점. 요만큼의 차이값, 원래의 끓는 점과 용액의 끓는 점이 차이값, 그 차이값을 우리가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농도가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농도가 커지면 이 초록색이 아래로 더 내려오잖아. 아래로 더 내려오면 끓는 점은 더 오른쪽으로 가고,
어느 점은 더 왼쪽으로 가고. 됐습니까? 그래서 농도가 크면 클수록 끓는 점이 올라가고 어느 점이 내려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도에 따라 달라진다. 아까 라우레 법칙에서 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다시 가져오시면 되겠죠. 우리가 증기압 내림을 얘기할 때에는 용질 입자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개수만 가지고 결정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이 초록색 선을 그릴 때 기준은 입자의 종류 상관없어요. 입자의 수가 중요한 거예요. 입자의 수에 비례해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끓는 점 오름도 용질 입자의 개수에 비례하는 거고요. 어느 점 내림도 용질 입자의 개수에 비례하는 겁니다. 즉 용액의 총괄성이라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용액의 농도에만 의존하고 용질 입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변하는 성질들을 우리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을 공식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끓는 점 오름은요, 비례상수에다가 몰랄 농도를 곱해서 표시하고요. 어느 점 내림도 비례상수에 몰랄 농도를 곱해서 표시합니다. 아이고, 요 어느 점 내림은 상수를 F라고 쓸게요. 어느 점 내림 상수. 그러면 요 비례상수는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냐면 용매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책의 98페이지에 1번 끓는 점 오름 네모 박스에 공식, 요 공식이 써 있고 2번 어느 점 내림 네모 박스 안에 요 공식이 똑같이 써 있죠. 그 다음에 3번 몰랄 오름 상수, 몰랄 내림 상수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요 상수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수는 용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용매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값을 갖는다. 그죠? 이거는 용매마다 서로 다른 값을 갖는 용매의 특성이에요. 물이다. 그러면 끓는 점 오름 상수가 0.52, 어느 점 내림 상수가 1.86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물을 우리가 용매로 사용하는 수용액이다. 그러면 물에다가 소금을 녹이든 뭘 녹이든 용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 값은 항상 0.52. 그죠? 근데 만약에 물 말고 용매를 다른 걸 써. 내가 뭐 아세트산을 용매로 쓸 거야. 그러면 그때는 이 값이 바뀌는 거예요. 상수값이. 용매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다. 용질의 종류에는 영향받지 않고 농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그렇죠? 이 값을 외워야 되나요? 그러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문제에 주는 값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상수는 뭐 그냥 책 찾아보면 나오는 거지.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 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는 지금 단위가 뭐냐면 몰랄 농도예요. 근데 이게 약간 귀찮아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증기압을 다룰 때는 농도 뭘로 표시했었죠? 증기압은 공식에 몰 분율로 표시했죠. 근데 끓는 점은 갑자기 몰랄 농도야. 몰 분율이 아니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더 편하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근데 우리가 만약에 증기압이 작으면 끓는 점이 높다 이런 식으로 할 때마다 매번 농도 환산을 해야 되냐 그러면 그죠? 좀 귀찮을 것 같은 예감이 들잖아. 그죠? 그래서 농도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좀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이 얘기는 책에 안 써 있으니까 98페이지 위에 좀 빈칸이 있잖아요. 여백이. 네. 그 빈칸에다가 옆에다가 같이 좀 써줄게요. 우선 우리가 용매가 있고 용질이 있어요. 그러면 몰랄 농도를 표시하겠다는 거는 뭘 알고 있다는 거냐면 용매의 질량과 용질의 몰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알면 몰랄 농도를 아는 거죠. 몰 분율을 표시하려면 용매를 몰수로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때 필요한 건 용매의 분자량인 거예요. 되죠?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죠. 용질의 종류에 따라 분자량이 다르고 혼합용액의 밀도가 다르겠지. 그때 다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 조건 용매의 분자량이 똑같다면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용매의 분자량이 똑같다면 즉 예를 들어서 A라는 수용액과 B라는 수용액이 있다면 만약에 몰랄 농도가 똑같아요? 그러면 몰 분율도 똑같습니다. 됐죠? 이거 농도 환산을 한다고 생각해봐. 내가 여기다가 임의의 미지수 A, B, C, D 막 넣어가지고 그치? 계산해봐라. 그러면 계산을 열심히 할 때 이거만 계산할 거죠. 근데 A가 누구고 B가 누군지 모르지만 용매가 물이라면 물의 분자량 18 똑같이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농도 환산하는 과정이 완벽하게 똑같을 거예요. 몰랄 농도가 똑같으면 몰 분율은 똑같은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이런 관계도 성립하냐? 다른 용액, A 용액과 B 용액이 있어요. 만약에 몰랄 농도가 1대2다. 몰 분율 1대2 맞아 틀려? 용질의 몰 분율이 A라고 하고 B라고 할게요. 이 B라는 값이 A의 2배랑 크다, 작다, 같다. 어때요? 2배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에요. 이런 걸 왜 하고 있냐? 귀찮으니까 하는 거야. 나중에 계산하기 싫으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몰랄 농도는 뭐분의 뭐죠? 물의 질량분의 용질의 양. 그죠? 지금 농도가 2배라는 거는 물의 질량을 똑같다고 하면 용질의 양만 2배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몰 분율은요? 용질의 몰 분율이라는 거는 물의 몰수에다가 용질의 몰수를 더한 다음에 그 위에 다시 용질의 몰수가 들어가죠. 근데 어떻게 됐냐면 용질의 몰수가 2배 된 거야. 물의 양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용질의 몰수가 2배 된 거야. 그럼 어때요? 2배? 2배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겠네요. 그죠? 이 밑에가 일정해야 딱 2배가 되는 건데 밑에도 같이 커지죠. 분자가 2배, 분모가 증가. 2배는 아니지만 어쨌든 증가. 그러면 이 값은 2배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B라는 값은 A보다는 클 거고 2배보다 크진 않아요.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정리되겠죠.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수용액에 대해서 같은 온도에서, 그죠? 같은 온도에서 지음기압이 작다. 그럼 농도가 큰 거예요. 무슨 농도가? 그죠? 용질의 몰 분율이. 그러면 그 수용액이 끓는 점이 높아요. 왜냐? 농도가 크니까. 무슨 농도가? 몰랄 농도가. 근데 이거 할 때 몰 분율의 용질의 몰 분율이 크면 용질의 몰랄 농도도 크다라고 말할 때 농도 환산 안 하고 그냥 해도 된다는 거야. 수용액에서는, 그죠? 수용액에서는. 근데 우리는 거의 문제 풀어보면 거의 문제 중에 10문제 중에 99.9가 수용액일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죠? 요거 정리됐습니까? 내가 문제에서 어차피 물어보지 않고 우리 필요 없을 텐데 만약에 몰 농도 물어보면 똑같을까? 몰라요. 몰 농도를 물어보면 보통은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면 얘가 질량이 다르겠죠. 용질마다. 똑같이 1몰이 있어도 A 1몰, B 1몰이면 질량이 다르겠지?
그러면 수용액의 질량이 달라지고 밀도도 다를 거고 그러면 부피가 같기는 어렵겠죠. 그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오른쪽에 시야 확장, 전해질 용액 뭐 아까 똑같이 얘기했었죠? 만약에 그 전해질 용액까지 내가 같이 취급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숫자를 하나 곱해주면 돼요. 몰랄 농도 곱하기 i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 돼요. 요 i라는 거는 뭐냐면 용질 1몰당 생성되는 이온의 양. 만약에 NaCl이다. 그럼 요 i를 얼마라고 하면 돼요? NaCl 1몰이면 이온이 2몰이죠. 그럼 i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 NaCl을 어떤 농도로 집어넣으면 실제로는 두 조각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그죠? 용액 안에 돌아다니는 실제 입자의 수는 그거의 2배가 돌아다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i. 읽을 때는 뭐 반트호프 인자라고 읽어요. 그래서 책에 시야 확장, 전해질 용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학2에서는 우선 화학2, 고등학교 화학2에 가면 이건 안 배웁니다. 이 책의 문제는 조금 있는데 이 책 문제는 조금 있는데 고등학교 화학2 할 때는 이건 안 배웁니다. 이건 빼고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 다 괜찮아요? 넘어가기 전에 예제를 좀 해볼게요. 예제. 우선 이런 걸 해봅시다. 물을 100g을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 용지를 집어넣을 거예요. 가로축이 넣어준 용질의 질량이에요. 그람 단위로 썼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이 용액의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할게요. 용질을 안 넣으면 끓는 점 오름이 0이겠죠. 당연히 이제 이 그래프는 원점에서 시작하는 그래프고요. 그래프의 모양을 생각해 볼 거예요. 용질을 집어넣으면 농도가 커지죠. 농도가 커지면 끓는 점 오름도 커지겠죠. 이때 상수는 일정한 거고. 괜찮죠? 그러면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갈 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근데 증가할 때 직선이냐 이렇게 상승이냐 감소이냐 어떻게 증가하냐? 용질의 양을 자 몰랄 농도 생각하세요. 몰랄 농도 뭐분의 뭐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용질의 양을 2배, 3배, 4배 늘리는 거죠. 용질의 몰수가 2배가 되면 몰랄 농도는 2배예요, 2배보다 커요, 2배보다 작아요. 2배. 정확하게 2배가 되죠. 이게 몰랄 농도의 장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도 정확하게 2배가 되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그냥 직선이죠. 직선이죠. 이런 거 하고 싶어서 몰랄 농도 쓰는 거예요. 괜찮아요? 용질 A라는 애를 넣었더니 그림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용질 B라는 애를 넣었더니 그림이 좀 달라요. 1g씩 넣었을 때 K, 2K 이런 식으로 결과가 다르게 나왔어요. 왜 달라요? 용도가 달라서 뭐가 달라서요? 용 어? 맞지 않나? 용매는 물 100g으로 똑같아요. 전해질?
전해질이라서 맞아요. 그게 하나의 이유일 수 있어요. 조건을 하나 더 줄게. A, B는 둘 다 비전해질이에요. 전해질은 화학부에서 보통 안 배워. 화투할 때 배웠었어? 고등학교 올라가면 안 배웁니다, 막상. 용질 A, B가 둘 다 비전해질, 비휘발성. 그런데도 달라. 뭐가 다르지? 왜 다르죠? 용질 분자량이 달라서? 그렇죠. 분자량이 다른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입자의 몰수, 농도에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요 A 1g을 N몰이라고 하면 B 1g은 끓는 점 오름이 2배죠. 그럼 입자 수가 2배인 거예요, 그냥. 그죠? 그냥 입자 수가 2배인 거예요. 얘는 2N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분자량이 누가 큰 거예요? A가 분자량이 A가 2배인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알겠어요? 분자량은 A 대 B가 2대 1이겠구나. 이런 걸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 또 할 수 있냐면 이 끓는 점 오름이라는 거는 용질 입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물을 Xg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 A를 1g 넣고요. B도 1g 넣었어요. 그랬더니 끓는 점 오름이 K만큼이 나왔어. X는 얼마예요? 조건은 좀 필요하죠. 단 A와 B는 서로 반응하지 않는다. 비발성 비전해질이고 A, B는 서로 반응하지 않는다. 뭐 그런 조건이 있을 겁니다. X 얼마죠? 이거 아무런 계산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 그러니까 고민되지.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데 왜 계산하지 말래 그래 갑자기. 자, 끓는 점 오름을 정할 때 중요한 거는 농도죠. 농도죠? 그 농도를 계산하려면 다시 두 가지. 입자의 수, 물의 질량. 요거죠. 야, 요거 1g, B 1g이면 이거 합쳐가지고 입자가 몇 몰이에요? N몰, 2N몰이니까 3N몰이죠. 그러면 물의 질량을 몇 g을 갖고 와야 요 용액, 끓는 점 오름이 K다 그랬으니까 요 A 용액이랑 농도가 똑같다는 거죠. 물을 몇 g 갖고 와야 요거랑 몰랄 농도가 똑같아요? 300g. 괜찮죠? 그죠? 100g의 N몰 녹인 거랑 농도가 똑같아. 그러면 3N몰이면 물이 300g 있으면 되는 거죠. X는 300. 이거를 공식으로 풀면 잘 풀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미지수를 막 2개, 3개 써가면서, 그죠? 일단 분자량 A, B가 미지수일 거고 물의 끓는 점 오름 상수가 미지수고 막 이러면서 그죠? 그렇게 해서 풀면 풀려요. 또 잘 풀려요. 깔끔하게.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끓는 점 오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3가지. 그 중에 일정한 거 빼고 나머지로 비례관계를. 모든 단어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모든 단어에서. 기체할 때랑 똑같죠, 그죠? 기체할 때도 우리가 막 기체 상수가 얼마고 막 그 계산하지 않죠. 일정한 거 지우고 나머지로 비례관계를 하죠. 똑같이 상수는 일정하고 용질의 양이 3배. 근데 농도가 똑같아야 돼. 그러면 물의 질량 3배. 이거 이해됐어요? 네. 이런 식의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냐? 네. 넘어가시죠.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삼투압이 있어요.
말을 봐. 너무 막 시끄럽게 했더니 숨차고 막. 여기 끓는 점 오름 수업할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어. 우리 대학교 때 나는 아니었고 내 1년 후배들이 시험을 보고 왔는데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 교수가 약간 유명한 교수였거든요. 대학 그 자연대에서 좀 연구도 잘하고 논문도 많이 내고 수업도 압독하고 여러 가지로 유명한 거였어요. 그 교수가 가장 유명한 건 시험이에요. 시험. 시험을 항상 금요일 저녁 7시에 봐요. 근데 시험을 볼 때 도시락을 싸오라 그래요. 시험지에 딱 가면 시험지를 받으면 시험지가 뜨거워요. 문제를 200개씩 줘요. 밥 먹으면서 하라. 밥 먹으면 하라는 거야. 문제 200문제. 시험 시간 무제한 200문제. 시험 시간 무제한이야. 조교 한 두세 명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출석 체크하고 시험지 주고 이렇게 좀 안내하고 자기는 한 30분 있다가 나가요. 시험 시간 무제한. 조교는 뭔지. 그러면서 이제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적당히 해라. 조교들 내일 아침에 교회 간댄다. 적당히 해라 이러면서 자기는 퇴근하는 거죠. 조교는 이제 시험 시간 무제한을 감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한 분이었는데 200문제짜리 시험지 진짜 그걸 또 끝까지 꾸역꾸역 다 풀고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 선생님 수업을 안 들었어. 다행히. 정말 다행이죠. 네. 시험 문제에 그게 있었어요. 물을 끓인 다음에 라면 스프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라면이 맛있어진다. 아직 면은 안 넣었어. 끓는 물에 라면 스프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부풀어. 물이 너무 질라 빨라. 물 이렇게 부글부글 할 거 아니야. 그때 애들이 그렇게 썼다가 틀렸어. 그 선생님이 내놓은 정답은 물이 알겠습니다. 잠잠해졌다가 끓는 점에 도달하면 다시 끓어오른다. 용액에 끓는 점으로. 그죠? 뭐가 섞이면 용액이 되면 끓는 점이 100도씨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 끓었다가 끓던 물이 안 끓었다가 온도가 더 올라가면 다시 끓는다. 그게 정답이었던 거죠. 당연히 이 제기를 했죠. 그렇게 안 되잖아 실제로 해보면. 선생님 이상합니다. 이거 이렇게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그 시험을 보고 그 다음 시간에 조교들이 다음 시간에 애들이 이 제기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자연을 그렸어요. 조교들이 버너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조교들이 그 조교들은 뭔지야 진짜. 조교들이 버너를 들고 가지고 200명이 앉아 있는 대형 강의실에서 라면 끓였어요. 교수님이 보고 이거는 문제 취소. 전원 정답.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죠. 여기서 놀라운 점은 교수님이 그걸 그 자리에서 처음 해봤다는 거죠. 그동안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 아니야? 그지? 야, 진짜 교수는 어떻게 살아온 것인가? 라면을 자기 손으로 끓여본 적이 없어? 그게 가장 놀랍더라고. 왜 이론대로 안 됐을까요? 현실과 이론상은 다르니까. 그럼 뭐 이론은 쓸모없다 이런 건가요? 왜 이론대로 안 됐을까요? 용질 양이 엄청. 농도에 관계없이 해야 되나? 근데 왜 막 더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왜 안 됐는지를 그 교수가 설명해 주진 않았는데 나는 그걸 설명하는 이론이 있긴 있어. 용액이 뭐였어요? 용액이란 균이란 혼합물. 근데 그 교수가 만들어 놓은 거는 전혀 균이란 혼합물이 아니었죠. 물과 물에다 뚜껑을 덮었죠. 뚜껑을 덮으면